좋아요와 구독은 리턴극장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겨울의 문턱을 훌쩍 넘어서 사르르는 듯한 한기가 지배하는 서울의 어느 변두리, 이곳에 자리 잡은 낡은 재래시장에 유난히도 혹독하고 비릿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다른 번화가들이 화려한 조명과 연말 분위기로 들썩일 때 이곳은 마치 시간의 흐름에서 도태된 섬처럼 적막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던 활기찬 캐롤은 이곳에서만큼은 금기어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저 전파상 앞 낡은 스피커가 내뱉는 멜로디가 뭉개지고 끊어지는 기괴한 소음만이 골목을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시장 한 구석 쭈그려 앉아 시들한 콩나물을 다듬던 콩나물 가게 할머니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한숨을 내쉬었다. 에구구 무릎이야. 오늘따라 바람이 왜 이리 매섭다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네. 그 맞은편 파리만 날리는 건어물 가게 사장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끄며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들어가세요, 할머니. 오늘 공쳤어. 이놈의 동네는 이제 끝났어. 끝났다고. 연말 대목은 무슨 쥐뿔. 그래도 혹시나 하고 해장국에 넣을 콩나물이라도 사갈 손님이 있을까 싶어서. 아이고, 꿈도 야무지십니다. 계속 여기 있다가는 전기세도 안 나와요. 에이, 저는 그냥 셔터 내릴랍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생기 대신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사람들의 지갑은 굳게 닫히다 못해 아예 사라진 것만 같았고 시장을 찾는 발길은 뚝 끊긴 지 오래였다. 먼지 쌓인 진열대, 파리만 날리는 식당, 그리고 호객행위조차 포기한 채 난로 앞에 웅크려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상인들. 그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죽지 못해 숨을 쉬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서로에게 건네는 많이 파셨어요 라는 안부 인사마저 조롱처럼 들려 사치가 되어버린 삭막하고 건조한 12월의 어느 날이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부서져가던 그날 그들이 나타났다. 회색빛으로 죽어가던 시장 골목 입구,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무렵에 낯선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등장은 기묘하고 이질적이었다. 마치 채도가 모두 빠진 흑백 영화 속에 누군가 억지로 붉은색 물감을 튀겨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한 명은 붉은 산타 복장을 한 중년 남성 한도철이었다. 터질 듯 꽉 끼는 붉은 벨벳 옷은 곳곳이 해져 있었고 턱에는 문방구에서나 팔 법한 조잡한 흰 수염을 본드로 엉성하게 붙이고 있었다. 그의 덩치는 위압적으로 거대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도축업자처럼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빛이 형형한 뒤틀린 산타의 형상이었다. 그 옆에는 사슴뿔 머리띠를 하고 코에 붉은 플라스틱 장식을 붙인 중년 여성 고말순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쉴 새 없이 고개를 돌리며 두리번거렸다. 저건 또 뭐야? 웬 산타? 미친년 놈들인가 봐. 날도 추운데 별. 가지가지 한다 진짜. 상인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말순이 도철의 팔을 잡고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산타님, 여기 보세요. 공기가 너무 탁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표정이 어둡고 나쁜 기운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게 말이다, 루돌프. 우리가 아주 바빠지겠어. 누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고 누가 벌을 받아야 할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한단다. 그들은 마치 전장을 시찰하는 지휘관이나 순찰을 도는 헌병들처럼 시장 골목을 누비기 시작했다. 도철의 손에는 낡아빠진 나무 클립보드가 들려 있었고 말순의 손에는 잉크 찌꺼기가 묻은 볼펜이 단단히 쥐어왔다. 그들은 가게 하나를 지날 때마다 멈춰서서 무언가를 유심히 관찰했다. 가게 주인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 진열된 상품의 상태, 가게 바닥의 청결도까지. 그리고는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맹렬하게 기록했다. 볼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저기 저 생선 가게 좀 봐요. 주인이 인상을 팍 쓰고 있어요. 아주 나쁜 아이예요. 체크해. 불친절. 감점 10점. 시장 상인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무시하거나 혀를 차며 외면했다. 하지만 도철과 말순은 자신들만의 확고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도철은 스스로를 타락한 세상을 바로잡고 정의를 집행하는 산타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말수는 그를 보좌하여 선악을 구별하는 루돌프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 낡은 시장은 단순한 생업의 터전이 아니었다.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착한 아이와 벌을 받아 마땅한 나쁜 아이를 가려내야 하는 거대한 심판대였다. 그들은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착한 상인에게는 보상이 필요하고 나쁜 상인에게는 제거가 필요하다는 그 위험하고 맹목적인 신념. 그것이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서막이었다. 그들의 채점은 꼼꼼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이루어졌다. 도철은 멀리서 팔짱을 낀 채 가게 주인이 손님을 대하는 표정 변화를 관찰했다. 말수는 더욱 대담했다. 그녀는 상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쓰레기통을 뒤져 영수증을 확인하거나 가게 뒷문을 기웃거리며 하수구의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 어느 날은 콩나물 가게 할머니가 가난해 보이는 손님에게 말없이 덤을 한 줌 더 얹어주는 모습을 보고 도철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말수는 즉시 볼펜을 굴려 종이에 별표를 그렸다. 그것은 칭찬가점이었다. 또 어느 날은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며 거칠게 반품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끝까지 웃으며 환불해주는 옷가게 주인을 목격했다. 도철은 그 인내심을 높이 샀다. 그 역시 확실한 가점 대상이었다. 며칠 뒤 시장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좋은 점수를 받은 상인들의 가게 앞에는 그들이 출근하기도 전에 실제 선물이 배달된 것이다. 누군가는 가게 셔터 앞에 놓인 싱싱한 최상급 제철 과일 박스를 발견했다. 또 누군가는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깔끔하게 디자인되고 코팅까지 된 가게 홍보 전단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심지어 재정난에 시달리던 국밥집 사장은 가게 문틈에 끼워진 빳빳한 5만원권 지폐가 두툼하게 든 현금 봉투를 발견하고 손을 떨었다. 봉투 겉면에는 착한 아이상이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 아닐까 의심하며 두리번거렸지만 이내 공짜로 생긴 행운에 기뻐하며 안도했다. 삭막했던 시장에 잠시나마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선물을 보낸 이가 누구인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시장을 돌아다니는 그 붉은 옷의 중년 커플이 선물을 받은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칭찬받기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혹은 자신의 피조물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신처럼. 착한 아이를 알아보는 건 산타의 의무입니다. 착한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야죠. 호호호호. 도철은 지나가듯 툭 말을 내던지며 선물을 받은 상인들에게 두툼한 손을 흔들었다. 그 목소리에는 기묘한 확신이 차 있었다. 그 옆에서 말수는 과장된 몸짓으로 사슴뿔 머리띠를 딸랑이며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산타님은 공평하시니까요. 착한 아이에겐 상을 주시고 나쁜 아이에겐 벌을 주시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인들은 그 말을 그저 듣기 좋은 덕담이나 농담으로 여겼다. 세상 물정 모르고 돈 좀 있는 혹은 정신이 조금 온전치 못한 착한 부부의 기부 행위 정도로 생각했다. 각박한 세상에 보기 드문 천사들이라며 그들을 방이는 분위기마저 형성되었다. 어떤 상인은 그들에게 커피를 타주기도 했고 어떤 상인은 남은 떡을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도철의 말 속에 담긴 벌이라는 단어가 은유나 농담이 아니라 얼마나 끔찍하고 물리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달콤한 선물의 이면에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선물은 미끼였고 이제 곧 기준에 미달한 자들을 솎아내는 피의 처벌이 시작될 차례였다. 시장의 가장 구석진 곳, 햇볕조차 잘 들지 않는 음습한 골목에 자리 잡은 생선가게는 늘 비린내와 고성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주인 김씨는 시장 내에서도 성격이 포악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손님들에게 불친절한 것은 예사였고 가격을 조금이라도 깎으려는 손님에게는 서슴없이 욕설을 퍼부어 쫓아내곤 했다. 물건이 신선하지 않다고 항의하는 손님과는 멱살잡이까지 하며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빈번했다. 그는 자신의 장사가 안 되는 것을 세상 탓, 손님 탓, 날씨 탓으로 돌리며 하루하루 도끼를 품고 살았다. 어느 날 오후 사건의 발단이 된 일이 벌어졌다. 상한고등어를 반품하러 온 젊은 여자 손님에게 김씨가 굵은 소금을 한 줌 쥐어 뿌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이다. 재수없게 어디서 아침부터 행패야. 내가 팔 땐 멀쩡했어. 네가 가져가서 썩힌 거 아니야? 안 바꿔주니까 썩 꺼져. 에이. 김 씨는 씩씩거리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손님은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치듯 사라졌고 주변 상인들은 익숙한 듯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아주 정밀하게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골목 어귀 전봇대 뒤 어둠이 내려앉은 그림자 속에서 붉은 옷을 입은 도철이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옆에 있던 말순이 흥분한 듯 도철의 옷자락을 잡고 속삭였다. 도철의 손에 들린 펜이 종이 위를 거칠게 긁어내렸다. 그 소리는 마치 칼을 가는 소리처럼 서늘하고 날카롭게 들렸다. 그날 밤 김 씨가 셔터를 내리고 퇴근하려던 순간이었다. 가게 셔터 앞에는 붉은 리본으로 정성스럽게 묶인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어쩌면 자신에게도 선물이 왔을지 모른다는 헛된 기대를 품고 김 씨는 해맑은 미소를 띄우며 상자를 손에 들었다. 하지만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상자 안에는 그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순간이 찍힌 고해상도 사진들, 그리고 영업 중에 몰래 상한 생선을 정상 제품과 섞어 진열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리고 사진들 맨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마치 핏물로 쓴 듯한 메모가 한 장 있었다. 벌점 누적 완료. 기준 미달. 오늘 밤 청소합니다. 그날 새벽이었다. 시장은 쥐죽은 듣고요했고 가로등마저 깜빡거리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생선가게 안에서는 기이한 소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셔터는 밖에서 쇠사슬로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둔탁한 금속이 살과 뼈에 부딪히는 소리, 무언가 무거운 물체가 질질 끌리는 소리, 그리고 테이프에 입이 막힌 듯 억눌린 비명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지나가던 요구르트 배달원 김양이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녀는 발길을 멈추지 않았다. 평소에도 김 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이혼을 한 뒤로 혼자가 된 김 씨는 최근 더욱 난동이 심해진 터였다. 어휴, 조화성. 또 시작이구만. 또 시작이야. 에휴, 지겨워. 그녀는 이어폰을 귀에 꽂으며 볼륨을 높였다. 그 무관심이 김 씨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버렸다. 가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심판이었고 도철의 뒤틀린 신념이 집행되는 잔혹한 도살의 현장이었다. 도철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오염된 나쁜 아이를 청소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김 씨는 보이지 않았고 그의 가게 앞에는 사람 키만한 거대한 붉은 자루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처럼 보였지만 그 자루 아래로는 검붉은 액체가 흘러 나와 얼어붙어 있었다.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했다. 가장 먼저 출근한 콩나물 가게 할머니가 호기심에 떨리는 손으로 자루의 매듭을 풀었다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치고 말았다. 자루 안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김 씨의 시신이 구겨지듯 담겨 있었다. 시장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때 시장 번영 회장이 나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비정한 현실적인 계산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신고하려는 상인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잠깐! 다들 미쳤어? 조용히 해봐요. 지금 경찰 부르면 우리 시장 끝장납니다. 뉴스 나오고 폴리스 라인 쳐지면 누가 여기로 오겠어? 우리 다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상인들의 입을 강력한 접착제처럼 막아버렸다. 가뜩이나 손님이 없어 폐업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엽기적인 토막살인 사건이 났다는 소문까지 퍼지면 시장은 완전히 고립될 것이 뻔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굶어 죽게 될 미래를 더 두려워했다.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난이었다. 생존 본능이 최소한의 도덕심을 무참히 짓눌렀다.
상인들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다. 그들은 김 씨의 죽음을 빚쟁이에 쫓긴 야반도주 혹은 실종으로 위장하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했다. 시신은 그날 밤 누군가에 의해 은밀히 처리되어 어디론가 사라졌다. 끔찍한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다. 그들은 몰랐다. 이 비겁한 침묵 가방관이 살인마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더 큰 피바람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도철과 말순의 산타놀이는 이제 막 몸풀기를 끝낸 것에 불과했다. 시장 상인들의 침묵은 그들에게 우리의 정의가 용인되었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었다. 두 번째 타깃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박 씨였다. 그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구두소였다.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물에 씻어 사용하고 남들이 먹다 남긴 단무지와 김치를 다시 모아 새 것처럼 내놓는 반찬 재사용으로 악명이 자자했다. 심지어 튀김기름은 몇 달째 갈지 않아 시커먼 폐유 수준이었다. 그녀는 튀기면 다 똑같다며 뻔뻔하게 장사를 이어갔다. 그것은 명백히 손님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였지만 그녀에게는 돈 몇 푼이 더 중요했다. 말수는 며칠 동안 밤마다 박 씨의 가게 뒤편 쓰레기통을 쥐새끼처럼 뒤졌다. 그녀는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유통기한 날짜가 조작된 식자재 포장지와 곰팡이가 피어오른 밀가루 봉투를 찾아냈다. 심지어 말수는 증거를 잡기 위해 쓰레기통에서 찾은 썩은 어묵 조각을 씹어보기도 했다. 그녀의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산타님, 여기 보세요.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이 여자도 아주 나쁜 아이예요. 썩은 걸 아이들에게 먹이다니. 배탈이 나면 어떡해요? 말순이 찾아낸 오물 묻은 증거물을 내밀자 도철의 굵은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렸다. 먹을 걸로 장난치는 놈들이 세상에서 제일 악질이지.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말이야. 정화가 필요해. 그날 밤 도철은 다시 붉은 옷을 갖춰 입었다. 그의 손에는 고기를 다질 때 쓰는 묵직하고 날카로운 망치가 들려 있었다. 박 씨는 마감을 하고 돈통을 정리하며 셔터를 내리려던 참이었다. 그녀의 눈앞에 불쑥 나타난 도철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드리워졌다. 가로등 불빛을 등진 도철의 모습은 거대한 괴물 같았다. 박 씨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도철은 가게 안으로 박 씨를 거칠게 밀고 들어갔다. 펄펄 끓고 있는 떡볶이판이 엎어지고 뜨거운 국물과 튀김이 바닥에 쏟아졌다. 박 씨의 저항은 짧고 무의미했다. 바닥에 흩어진 붉은 떡볶이 국물 위로 더 짙고 검붉은 진짜 피가 튀었다. 도철은 자비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다고 믿는 확신범이었기에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박 씨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나지막이 징글벨을 흥얼거렸다. 다음 날 식자재를 납품하러 온 재료상 윤 사장이 셔터가 반쯤 열린 분식집 안을 들여다보다가 박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가게 안은 지옥도처럼 난장판이었고 벽에는 피로 쓴 듯한 벌점 초과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윤 사장은 기겁하며 뛰쳐나와 소리를 질렀지만 이번에도 상인들은 그를 애워싸고 막아섰다.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났지만 시장의 침묵은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졌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절망감과 공포가 그들을 지배했다. 한 번 덮은 죄는 두 번 덮기가 더 쉬웠고 그들은 박 씨 역시 어디론가 빚쟁이를 피해 도망갔다고 입을 맞췄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상인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해가 지기 무섭게 도망치듯 가게 문을 닫고 사라졌다. 오후 6시만 되어도 시장은 불이 꺼진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갔다. 밤이 되면 오직 바람소리와 들개 짖는 소리만이 시장을 채웠다. 12월 24일 대망의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왔다. 세상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지만 시장은 지옥의 입구처럼 적막하고 차가웠다. 상인들은 혹시라도 산타의 눈에 띌까봐 일찍부터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도철과 말수는 이날을 위해 가장 큰 이벤트를 준비했다. 마침내 올해의 최종 대상 가장 큰 벌을 받아야 할 나쁜 아이를 선정한 것이다. 그 주인공은 정육점 사장 이씨였다. 이씨는 시장 내에서
인간 말종으로 통하는 질이 나쁜 인간이었다. 그는 전자저울을 교묘하게 조작해 고기 무게를 늘려 파는 것은 기본이었고 값싼 수입 상호기를 최고급판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했다. 가게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으며 툭하면 주변 힘없는 할머니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그는 도철이 정한 나쁜 아이의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인물이었다. 도철은 이 시를 처리하는 것을 이번 크리스마스의 하이라이트, 성스러운 의식으로 삼기로 했다. 그날 밤 모든 상인이 공포에 질려 귀가했지만 오직 이 시만이 가게에 남아있었다. 그는 연말 대목을 노리고 대량으로 발주한 고기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돈독이 오른 그는 시장의 흉흉한 소문 따위는 코웃음치며 무시했다. 사람이 죽긴 누가 죽어? 다 빚쟁이 피해서 도망간 거지. 멍청한 것들. 오히려 경쟁자들이 사라진 틈을 타 시장을 독점하고 돈을 긁어 모을 생각에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텅 빈 시장 골목에 스산한 바람소리가 휘파람처럼 감돌았다. 정육점의 붉은 정육조명깔에서 날카로운 칼로 고기를 썰던 이 씨의 귀에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이 씨는 칼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고개를 숙이려는 순간 이번에는 더 선명하고 가까운 소리가 들려왔다. 종소리와 함께 굵직하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웃음소리는 즐거움보다는 광기에 가까웠다. 이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피 묻은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가게 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다. 그것은 말순이 쓴 머리띠의 LED 불빛이었다. 그 불빛은 깜빡깜빡거리며 점점 정육점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산타 복장을 한 거대한 덩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도철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사람 하나가 좋게 들어갈 만한 커다란 자루가 들려 있었고 반대쪽 손에는 날카롭게 간 도끼가 들려 있었다. 도끼날이 정육점 조명을 받아 번들거렸다. 누구야? 장사 끝났어. 고기 안 팔아. 나가. 어머, 아직도 안 자고 있었네. 늦게까지 깨어있으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시는데 나쁜 아이는 벌을 받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치원 선생님처럼 다정하고 상냥했지만 눈은 형형 한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 괴리감이 공포를 극대화했다. 이 씨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사이 도철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말없이 아주 익숙한 듯 정육점의 셔터를 내렸다. 묵직한 금소금과 함께 이 씨의 유일한 탈출구가 차단되었다. 가게 안은 완벽한 밀실이 되었다. 정육점 안의 붉은 조명이 도철의 산타 복장을 더욱 핏빛으로 물들였고 그의 그림자가 이 씨를 완전히 덮쳤다. 도철이 천천히 도끼를 들어 올렸다. 이 씨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고기 진열대 뒤로 숨고 닥치는 대로 칼과 집기들을 집어던졌다. 오지마. 저리가. 살려줘. 하지만 도철은 피하지도 않고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갔다. 마치 사냥을 즐기는 맹수처럼 공포에 질린 먹잇감을 음미하듯 이 씨의 처절한 비명소리는 두꺼운 셔터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고 가게 안을 맴돌았다. 고기를 다질 때 쓰는 기계 소리가 윙윙거리며 돌아갔고 둔탁한 타격음이 리듬감 있게 이어졌다. 잠시 후 정적이 찾아왔다. 그리고 셔터 아래 아주 작은 틈새로 검붉은 액체가 천천히 스며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눈 내린 하얀 시장 바닥을 적시며 길게 꼬리를 늘어뜨렸다.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당일이었다. 하지만 시장에는 축복 대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시장 한가운데 있는 전봇대에는 커다란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글씨는 붉은색 페인트, 아니 어쩌면 어젯밤에 피로 쓴 것처럼 비릿하고 끈적해 보였다. 문을 열러 나온 상인들이 그 앞에 모여들었다. 대자보에는 삐뚤빼뚤한 어린아이 같은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 나쁜 아이에게는 벌이 내려줍니다. 올해는 나쁜 아이가 3명이나 됐어요. 내년 크리스마스엔 나쁜 아이가 1명도 없길 바랄게요. 그 문구를 본 상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들이 묵인하고 은폐했던 죽음들이 결국 괴물을 키웠고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정육점 이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의 가게는 마치 청소업체를 부른 것처럼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상인들은 공포에 떨며 서로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누가 다음 타깃이 될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무심코 손님에게 찌푸린 인상이,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두부가, 혹은 바닥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내 목숨을 앗아갈 죽음의 명분이 될 수도 있었다. 상인들은 전봇대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여전히 경찰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신고하는 순간 자신들이 시신유기를 방조하고 사건을 은폐했던 지난날의 과오가 만천에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무력감과 더러운 공범의식이 쇠사슬처럼 그들을 올감했다. 결국 공포를 견디지 못한 몇몇 상인들은 가게를 헐값에 내놓고 야반도주하듯 시장을 떠났다. 시장은 더욱 텅 비어갔고 남은 상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감시당하는 죄수처럼 살아가게 되었다.